항상 리뷰 뒷부분에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제가 꼽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왜 고리오 영감일까? 저는 발자크가 정말 용감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지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18권 오노레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읽고 왔습니다. 지난주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청소년용으로 읽었습니다. 분량이 아마 이거의 반도 안 됐을 거예요.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인물은 딱 한 사람, 고리오 영감이었습니다. 다른 세세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딸을 향한 고리오 영감의 광적인 사랑은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이 책을 안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시 안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 430쪽 분량으로 다시 읽은 거죠. 다시 살아난 기억보다는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물 각각의 면면을 더 강렬하게 보게 됐고요. 저 나름대로 포착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뭔가 불편하게 하면서 고민하게 하는 책. 저는 이런 책 참 좋아합니다. 발자크는 1799년 프랑스 투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꽤 컸더라고요. 아버지는 52세, 어머니는 20세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소장농이었지만 나폴레옹 시대 군 관련 일을 하면서 관리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문 이름 앞에 귀족 출신을 나타내는 드라는 칭호가 붙은 거죠. 발자크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고 20살에 법학사 1차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부모를 설득하여 20살 때부터 파리의 한 다락방에서 작가 수업에 전념하였습니다. 써머신 몸이 천재 작가라고 했던 발자크. 처음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21살 때 첫 작품 크롬웰을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프랑스와 앙드리웨에게 보여주었는데 무엇을 해도 좋으나 문학만은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2년 후에는 괴테극장에서 흑인이라는 멜로드라마 상영을 거부당하기도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계속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발자크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도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단독으로도 글을 썼지만 공동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오라스 드 생토벤 같은 가명을 써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23살에 무려 22살 연상의 베르니 부인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베르니 부인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지만 발자크는 손을 댄 여러 사업에서 실패하고 소설을 써서 빚을 갚아나가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명으로 처음 낸 책이 바로 1829년에 나온 역사소설 올빼미당입니다. 같은 해에 결혼 생리학을 출간해서 드디어 문학계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1831년작 나귀 가죽이 성공하면서 문단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1833년에 나온 외제니 그랑데는 발자크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고리오 영감은 1834년부터 파리 평론에 연재하여 1835년에 출간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발자크는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인물 재등장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인물들을 여러 소설에 등장시켜 그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쌓아 올리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인간 희극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인간 희극은 1842년부터 1855년에 걸쳐 총 18권으로 간행된 작품집입니다. 독립된 소설 91편을 엮어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집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고리오 영감도 물론 그중 한 작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 희극에는 약 2,00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 460명이 75편의 작품들에 재등장한다고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횟수가 그 인물의 중요성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고리오 영감에는 35명이 재등장하는 인물인데 은행가 뉘싱게는 31번, 의사 비앙숑은 29번 재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재등장하는 인물이 가장 많은 소설은 창녀들의 흥망성쇠로 무려 155명이 재등장 인물이랍니다.
이렇게 한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른 작품에서 또 나타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인물이 진짜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발자크가 포착하고 그려낸 세계 속에서 말이죠. 발자크를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사실주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자크는 예술가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 노선을 편드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당대 사회상과 인물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주의 작가들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발자크의 소설에 나타난 불편한 현실을 진지하게 마주하려면 독자에게도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1845년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은 발자크는 1850년에 18년간 교제한 한스카 부인과 결혼했지만 같은 해 뇌일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고리오 영감 외에도 412권, 어둠 속의 사건, 420권, 사라진 샤베르 대령으로 발자크의 소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무 한참 남았네요. 이 소설은 1819년 11월 말경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숙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효과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설에는 여러 인물이 나와야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얽히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숙집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성격과 출신과 사정을 가진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저는 창작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소설의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했는지 본의 아니게 좀 뜯어보게 되거든요. 참고로 국내 소설 중에서 구병모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이라는 작품도 좀 비슷해요.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된 경기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4층 플러스 다락으로 구성된 이 하숙집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인물 관계도는 역시 블로그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이 하숙집이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하냐면요. 화자가 말하길 파리에 있는 어느 구역보다 소름 끼치고 낯선 곳이래요. 이 소설의 화자는 모든 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지적 화자입니다. 하숙집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추측이 되잖아요. 고리오 영감을 비롯해서 하숙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서로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불행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분위기로 소설이 시작돼요. 사실주의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은 그거죠. 처음에 소설의 배경,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꽤 공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처음 세팅 부분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만 잘 지나가면 소설의 무대에 몰입되면서 이야기가 술술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대로 묘사한다고 해도 어떤 시대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작가의 렌즈를 통과한 시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주의 작품들은 후반부로 가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어떤 것인지, 작가는 왜 시대의 이런 모습을 묘사했는지 드러내면서 독자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제시하고 독자는 직면하는 겁니다. 사실주의 작품들 하면 왠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은 흥미로운 사건과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흡입력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도 하숙인들은 서로를 속속들이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의 본 모습은 뭘까? 그런 궁금증과 신비스러움, 불신의 기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친절하고 쾌활한 보트랭 씨가 정말 탈옥한 불사신일까? 고리오 영감은 정말 가련하기만 한 사람인가? 라스티니아크는 괜찮은 청년인가? 또 이 소설의 한 배경에 프랑스 사교계와 살롱 문화가 있는데요. 그 세계의 최고 위치에 있는 보세앙 부인은 애인에게 버림받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사치와 미묘한 기싸움들, 그런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읽으면서 자꾸 몇 페이지 남았나 확인하게 되는 책들이 있죠. 별로 재미없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자야지 했는데 손에서 계속 놓지 못하게 되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랬어요. 쉽다고 꼭 술술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몰입시키고 독자를 끌고 가는 힘이 소설에 있어서 얼마나 큰 미덕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항상 리뷰 뒷부분에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제가 꼽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는 이 소설에 대한 저의 핵심 감상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집착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향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고려 영감은 결혼 7년 만에 아내를 잃고 평생 두 딸에게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꽤 벌었지만 딸들 결혼 지참금으로 엄청난 돈을 썼고 딸들은 결혼 후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갔습니다. 영감은 딸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는 땡전 한 푼 안 남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팔 수 있는 건 남김없이 다 갖다 팔았고 추운 하숙집에서 불도 안 떼고 지냈습니다.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사랑?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래서 고리오 영감이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영감의 광적인 사랑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던 저는 작품 후반부에 가서 집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착의 다른 이름은 어떤 것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이기적이고 무분별하고 감정에 치우치고 파괴적이라는 특징이 수반됩니다. 고려 영감이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정한지 아세요? 또 집착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기만의 특징도 있어요.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같으나 동시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두 소설 속에서 발견한 특징들이에요. 고려 영감은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딸들이 오지 않자 비로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딸들이 자신에겐 악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척했지만 사실 영감은 두 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천사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같은 대상을 더럽고 악랄한 것들이라고도 말하는 영감입니다. 고리오에게 두 딸이 집착의 대상이었다면 보케르 부인에게는 하숙집이, 라스티냐크 청년에게는 사회적 출세가, 사교계 여성들에게는 애인의 사랑과 화려함이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집착의 특징은 앞서 고리오 영감에게서 나타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이 소설의 제목은 왜 고리오 영감일까? 주로 라스티냐크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집착으로 인해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광적이고 가련하면서도 어리석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에 다소 희극적인 이름으로 제목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경우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얘기, 뻔한 얘기들이 나올 때인데요. 이 책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자크는 말하고자 하는 바, 비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훈적이지 않아요. 대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독자인 저는 이 소설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파리로 표상되는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트렌과 보세양 부인은 라스티냐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맞서고 이용하고 성공하라. 사정없이 때리고 두려움을 주어야 한다. 이 세상은 밀림과 같고 우리는 사회적 수렵의 수확물을 먹고 사는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하고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남을 기만해야 한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도덕적인 말을 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보트랭의 말처럼 개인이 고결함을 내세워 비판만 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기 쉽죠. 라스티냐크가 세상과 부딪히며 깨달아가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더 더럽고 덜 더러운 차이가 아닌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사실주의 소설은 세상이라는 거울을 들이대면서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독자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쓸쓸히 고리오 영감의 장례를 치른 라스티냐크는
끝내 오지 않은 두 딸과 사위들의 염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파리와 대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첫 행동으로 뉘싱겐 부인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뉘싱겐 부인은 라스치냐크의 애인이자 바로 고리오 영감의 둘째 딸이거든요.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뭐지? 라스치냐크는 고리오 영감의 최후를 보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었나? 설마 대결을 하더라도 새로운 차원의 대결을 암시하는 거겠지. 그런데 제가 발췌문을 정리하려고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는데 이 결말을 해석하는데 실마리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149페이지 맨 위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암호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결말도 시시하지 않고 꽤 마음에 든 작품이었고요. 이 책은 속편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자크가 인간 희극이라는 대작품집을 만든 걸까요? 어쨌든 제 시시콜콜한 리뷰는 다 기록했으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좀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 이 책도 독서 모임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비앙숑이라는 의대생인데요. 하숙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식사만 하는 외래 하숙인입니다. 라스치냐크의 친구예요. 마지막 장 아버지의 죽음 전까지 이 인물은 별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리오 영감을 간호하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이 사람의 진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리오 영감과는 평소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돈 한 푼 없는 영감을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서 병원에서 헐값으로 파는 극빈자용 관을 사줘. 시술을 많이 한 의사들은 병만을 보는데 나는 아직도 환자를 본다. 이런 멋진 말도 했습니다. 발자크 소설에 29번이나 재등장하는 인물이라는데 그 작품들을 종합하면 어떤 비앙숑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발자크가 정말 용감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그 역시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발자크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상류층으로 그 자신이 살롱계를 드나들며 고질적인 낭비벽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극에서 당대 프랑스 면면을 완벽히 묘사하고 싶어 했던 작가인데 그가 반복적으로 비판의 시선을 던진 좁은 포인트가 있었는지 다양하고 폭넓은 비판의 포인트들이 그의 소설들에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죠. 이 작가의 이름과 이 작품의 이름은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한 작품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왠지 재밌을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듭니다. 이번 주 같이 완독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